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35편 삼별초 무너지다. 제주도의 삼별초 군사들은 초기에는 전라도의 해안 지방에 나타나서 주로 고려의 세공미를 운송하던 조운선을 공격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충청도 서해안 지역으로 북상해 공세를 취하게 됩니다. 고려 원종 13년, 서기로는 1272년 9월 고란도. 지금의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고정리 고만마을 일대로 비정되는 이곳에서는 원나라의 지시로 일본 정벌에 동원될 전함을 건조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제주 삼별초의 군사를 실은 병선들이 들어닥칩니다. 저자들이 짓고 있는 전함들은 몽골 오랑캐 수중에 들어가서 우리 제주 삼별초를 공격하는 데 동원될 것이다. 사람은 죽이지 말고 함선들을 모두 불태워라! 삼별초는 고란도에 침입하여 전함 6척을 불태우고 홍주부사 이행검과 남포 현감을 붙잡아갔다. 고란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2달 뒤인 11월에는 지금의 인천 부평에 해당하는 안남 도호부에 나타납니다. 건조 중인 전함을 불태워라! 삼별초가 안남 도호부를 공격하여 전함을 불태우고 부사공유 및 그의 처를 잡아갔다.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제주도에서 발진한 삼별초 군사들이 전함을 건조하는 현장에 나타나서 선박을 불태운 다음에 사람을 잡아갔다는 대목입니다. 고란도에서는 부사와 현감을 잡아가고 안남 도호부에서도 부사 공유를 잡아갑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삼별초군은 하포에 나타나서 전함 20척을 불태우고 몽골 봉졸 4명을 잡아갔다. 또한 거제현에 침입하여 전함 3척을 불태우고 현령을 붙잡아갔다. 그런데 정박해 있거나 혹은 건조 중인 선박을 불태우는 것이야 그 목적을 이해할 수 있으나 사람을 붙잡아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의 저자 윤영혁은 자신의 저서에서 이러한 설명을 덧붙여놓고 있습니다. 삼별초군이 경기 혹은 충청 연해 지역까지 출몰하게 되는 것은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개경으로 연결되는 조운로를 광범하게 차단시키고 삼별초의 위력을 과시함으로써 개경 측을 위협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삼별초의 중부 지역에 대한 작전은 제주 삼별초 세력이 필요로 하는 인물들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려는 작업의 일환이기도 했던 것이다. 삼별초에 붙들려간 홍주부사 이행검과 안남부사 공유 등이 삼별초로부터 일정한 대우를 받고 있었음이 주목된다. 이 중에서 특히 이행검은 잡혀간 뒤에 제주 삼별초의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행검은 그 이전에 이미 청주, 곡주, 풍주 등지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염간, 즉 청렴하고 검소하기로 소문이 나 있었는데 그러한 내력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가 제주도로 데리고 가서 활용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물론 그들이 제주도로 데려갔던 포로 중에는 선박 건조 기술자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별초가 공격해 전함을 불태운 곳 중에서 지금의 경상남도 마산에 해당하는 하포의 경우는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제주 삼별초군은 1272년 11월에 하포에 나타나 전함 20척을 불태웠다 했는데 2달 뒤인 1273년 1월에 또다시 하포를 공격합니다. 원종 14년 1월에 삼별초가 하포에 침입하여 전함 32척을 불태우고 몽골 군사 10여 명을 생포하여 죽였다. 삼별초가 2달 사이에 2차례나 하포에 나타나서는 52척의 전함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와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보시죠. 거제현과 하포, 하포는 오늘날의 그 마산 지역이죠. 이 두 지역은 고려 정부라든가 또 몽골에 있어서는 다음 정부 대상에는 일본 원정이라든가 또 이 제주도의 삼별초들을 진압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진 기지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들 지역은 그 배를 건조하는 그런 그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삼별초에게는 위협적인 그런 그 지역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다는 셈이죠. 그러니까 그쪽 지역에 대한 공격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에 대한 방어의 의미도 있지만은 이 실제적으로 고려 정부라든가 몽골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또 그 전략 전술 하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몽골 쪽에서는 조선술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발전하지 않았으니까 고려의 조선술을 이용해서 배를 만들고 이 배를 가지고 일본을 공격한다 아마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조선소가 주로 남해안 지역, 경상도 남해안 지역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포가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런데 제주도에 있는 삼별초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배가 일본을 공격하는 데만 쓰일 것이 아니고 제주도를 공격할 때에도 당연히 쓰이게 되겠죠. 그래서 제주도의 삼별초가 아주 드물게 경상도 쪽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하포의 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포에서 만들어진 배를 가지고 제주도를 공격할 것에 대한 어떤 선제 공격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서의 기록대로라면 삼별초는 전라도나 경상도의 해안 지역뿐 아니라 충청도와 경기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대해 공세를 펼친 것으로 나오는데 이들 지역을 공격한 삼별초 군사들이 모두 제주도에서 발진한 군사들이었을까요? 진도가 점령되는 이후에 모든 삼별초가 다 제주도로 갔을까? 그건 의문이 있습니다. 일부는 다른 지역으로 흩어졌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뒤에 삼별초의 항정의 전진기지로서 제주도가 본거지가 됐다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기타의 이런 삼별초의 자녀세력들이 활동을 어디서 했냐는 것은 우리가 따져봐야 될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여러 지역일 수가 있다. 또 특히나 이 고려 정부라든가 또 이 원나라에 의해서 이중적인 수탈을 당하는 향촌 사회에서 저항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저항을 이끌었던 그런 층들이 또 삼별초로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었겠죠. 신한식 교수는 남해안과 서해안의 여러 곳을 공격한 삼별초군 중에는 제주도로 미처 떠나지 못하고 남해안이나 내륙에 남아있다가 작전을 수행한 군사들일 수도 있고 혹은 고려의 지방민들 가운데에서 제주 삼별초를 지지해 그들 편에 서서 공격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이익주 교수는 진도가 함락당할 때 이미 여타 지역에 있던 삼별초 세력들도 모두 무너져버렸을 것이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건너온 삼별초 군사들이 아니면 삼별초의 깃발을 들고 싸울 군사들은 없었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진도가 함락되었다라는 이야기 속에는 진도의 삼별초가 장악하고 있었던 서해안과 남해안 일대의 세력이 전부 붕괴됐다고 하는 이런 의미가 함께 담겨져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로 들어간 이후에는 사실상 이 삼별초가 고립이 된 거죠. 고립된 상태에서 육지 쪽으로 공격을 한다고 하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됐고 그 육지 쪽에서 고려와 몽골 군대가 같이 제주도를 공격해 왔을 때 고립된 지역에서 이것을 막을 수밖에 없는 또 달리 퇴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섬이나 남해안 쪽에서 동조 세력이 도와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이런 상황이 됐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개경의 고려 조정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르셨사옵니까, 폐하? 제주로 간 삼별초가 군사를 보내 여기저기 약탈을 일삼고 있다 하지 않았는가? 일전에 안남 도호부에 나타나 전함을 불태우고 부사를 잡아갔던 그 무리들이 이후에 어디로 갔다는 보고가 없었느냐? 그 역도들은 남쪽으로 다시 내려갔다 하던가? 폐하, 안남 도호부를 약탈했던 그 무리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종족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사오나 영흥도에서... 영흥도라 하였느냐? 예, 폐하. 역적의 배가
지금 영흥도에 정박하고서 근방 지역을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방화와 약탈을 자행하고 있다 하온데. 뭐라? 영흥도라면 이곳 개경의 턱밑인데 분명 그 영흥도가 틀림없으렸다. 예, 폐하. 강화에서 가까운 그 영흥도가 틀림없사옵니다. 그리고 거기 정박해 있다는 역적의 배가 제주 삼별초 김통정 휘하의 선박이 틀림없느냐? 그렇사옵니다, 폐하. 그렇다면 그 역적의 무리들이 마음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여기 도성을 범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우리 군사들이 모두 몽골 휘하로 넘어가 버렸으니 여기 왕궁을 수비하는 군사도 변변히 갖추지 못한 형편인데. 폐하, 원나라 원수 흔도에게 왕궁을 수기할 군사를 요청하시옵소서. 그래야겠구나. 흔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날래고 용맹스런 기병들로 하여금 왕궁을 수기하도록 요청을 할 것이다. 사신으로 보낼 자를 들라 이르라. 예, 폐하. 이 시기에 원종은 독자적으로 군사를 움직일 처지가 아니었으며 또한 고려의 군사들은 원나라 측에 의해 무장을 해제당한 상태였기 때문에 왕궁을 지킬 최소한의 군사마저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고려사 세가편에는 이러한 내용의 기사가 올라 있습니다. 역적들의 배가 영흥도에 와서 정박하고 근방 지역들을 제멋대로 돌아다니며 침탈을 한다 하므로 왕이 원나라군의 원수 흔도에게 기병 50명을 청하여 얻어다 왕궁을 수기하게 하였다. 고려 조정이 열악한 처지에 처한 것은 비단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고려사의 또 다른 기사를 소개하죠. 대부가 비었음에도 물건들을 요구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므로 대부주부 강휘찬과 문습규 등이 감당하지 못하여 삭발을 한 다음 승려가 되려고 도망하였다. 여기에서 대부란 고려시대 왕실의 재정이나 물품을 보관하고 관리하던 대부사에 소속된 창고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왕실의 재정과 물품 출납을 맡고 있던 대부주부 강휘찬과 문습규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강주부, 큰일 났소. 큰일 났다는 건 내가 할 소린데. 그래, 무슨 일이요? 전라도에서 운송해 오던 상공미가 사라져버렸소. 뭐라? 상공미가 어디로 사라졌단 말이오? 여기에서 상공미란 궁중에 바치는 쌀을 일컫습니다. 삼별초가 바다에서 좋은 선을 습격하여 하필이면 궁궐로 운반해 오던 전라도 상공미 800섬을 약탈해 갔단 소식이요. 이제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내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기 대부사에 생겼다는 큰일은 무엇이오? 창고를 잘 지키지 못해 도둑이라도 맞은 것이오? 도둑 맞을 물건이라도 있었으면 좋겠소. 왕실 재정도 바닥나고 창고가 텅텅 비어서 조마조마한 터에 편전에서 사람이 나와서 왕실 물품 출납을 맡고 있는 우리 둘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통보하고 돌아갔소. 그런 터에 전라도에서 올라오던 상공미마저 삼별초의 손으로 넘어가고 말았으니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이오. 아니, 우린 어떤 부정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왕실 창고가 바닥나게 어찌 우리의 잘못이란 말이오. 잘못이 없다 해도 결국 출납 책임을 맡은 우리가 벌을 받아야 할 것이오. 원나라 오랑캐 놈들이 일본 정벌에 쓸 병선 만든다고 수탈해가고 지방에서 징수한 새 국민은 원나라 군사들 군량으로 가져가 버려서 생긴 일 아니오. 나는 우리 폐하가 벌을 내린다 해도 억울해가지고 감쌀 생각이 없소이다. 나도 그렇소. 우리 도망을 쳐버립시다. 어디로 도망쳐서 어떻게 살자는 것이오. 좋은 수가 있어.
우리 머리 깎고 도성을 빠져나가 중이 돼버립시다. 그거 좋은 생각이요. 우리 어서 그리하십시다. 이렇게 된 일입니다. 고려사저료 원종 14년 2월조에 수록된 기사를 들어보시죠. 다음에 언급될 내장택이란 고려시대의 왕실에서 소용되는 물품과 식량을 관리하던 창구를 일컫습니다. 내장택에서 물자가 동이 났다고 고함으로 그날 하루 임금의 저녁 식사를 올리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 이 곡창지대가 삼남 지방이죠. 그러니까 이 삼남 지역에서 생산된 물품이 개경으로 올라가는 데는 주로 바닷길이 많이 이용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 삼별초의 이런 그 함선들이 이 좋은 길에서 상당히 많은 그 물자를 갖다가 뺏어가는 이런 상황에서 이 중앙에서의 이 재정 형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어렵겠죠. 또 뭐 특히나 이 원나라 군대가 또 고려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또 먹여 살리던 전쟁 물자가 굉장히 또 많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뭐 왕의 먹을거리가 떨어졌다. 뭐 이것은 뭐 그만큼 이 고려의 식량 사정이 어려웠다는 것을 또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 조정으로서는 우선 전라도 등 곡창지대로부터 징수한 세곡미를 안전하게 운송하기 위해서라도 제주 삼별초에 대한 토벌이 절실했던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것은 원나라 측의 의중에 달려 있었죠. 드디어 1273년 2월 고려국의 왕은 예를 갖추어 황제 폐하의 조서를 받으시오. 황제 폐하가 내리신 조서의 내용이 무엇이요? 황제 폐하께서 드디어 제주도 토벌을 윤허하시었으니 대왕께서는 토벌군을 징발하는 일에 앞장을 서야 할 것이요. 이를 말이겠소. 과인은 김방경으로 하여금 고려군을 인솔하여 탐라의 역당을 토평하게 할 것이요. 고려사에 의하면 원나라 황제 쿠빌라이가 2통의 조서를 보내온 것으로 돼 있는데요. 몽골 원수 흔도와 유통령, 그리고 만호 정원과 박고대 등이 염주의 주둔지로부터 와서 원종에게 조서 2통을 전달하였다. 하나는 흔도 등으로 하여금 군대를 영솔하고 탐나를 토벌케 한다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원나라 군사들에게 고려 양민집의 딸들을 함부로 빼앗아 여종으로 삼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 그리고 또 하나는 고려가 자체적으로 병기를 만드는 것을 허락한다는 것이었는데, 이 내용들은 원종의 요청에 동의한 것이었다. 이렇게 그 요지만 소개돼 있을 뿐 쿠빌라이가 보낸 조서의 전체 내용은 수록돼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제주도 삼별초를 정벌하라는 쿠빌라이의 지시가 떨어진 것이죠. 쿠빌라이의 동아시아 완전 정복은 초질관 그대로 밀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들의 이제 최종 목표가 이제 일본을 정벌함으로써 완성이 되는 그런 그 입장이었겠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이 시기가 또 이 삼별초 항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이들에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또 작용했다고 생각됩니다. 뭐 삼별초 항쟁은 원나라에게 지난 30여 년간의 대몽 항쟁을 떠올리게 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고, 또 이들을 또 진압하지 않으면은 다음 정부를 또 이끌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웠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어떤 전략 전술에서 어떤 지역을 먼저 평정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간다. 뭐 이런 건 아마 일정하게 계획하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고려와 원나라 군사가 함께 동원된, 즉 여원연합군의 제주도 삼별초에 대한 공격은 그냥 단행된 것 같아도 실제로는 쿠빌라이의 동아시아 정복을 위한 치밀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신한식 교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막강한 정복왕조로서의 위세를 과시하던 원제국의 황제 쿠빌라이는 고려의 외딴 섬인 제주도를 전략적으로 어느 정도나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이익주 교수로부터 들어보시죠. 쿠빌라이는 이 동아시아 전체를 보고 그 전략을 만들었던 것이죠. 그랬을 때 고려와 아직 그 자기들이 차지하지 못한 남송, 그 다음에 일본, 이 세 지역을 묶는 요충이 제주도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에 대한 쿠빌라이의 생각은 명료합니다. 고려, 남송, 일본을 연결하는 요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제주도가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가 삼별초에 의해서 점령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제주도를 공격을 해야 되겠죠. 원나라의 쿠빌라이에게는 제주도가 단순하게 고려에 부속된 일개 섬이 아니라 남송과 일본을 정복하기 위한 정복사업 스케줄 측면에서 볼 때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요충지였다는 얘기입니다. 쿠빌라이의 제주도 정벌에는 또 하나의 목적이 숨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일본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 고려의 아주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한데 이 고려가 삼별초 때문에 다른 준비를 못하는 이런 상황이 돼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고려 이후 일본을 공격한다고 하는 쿠빌라이의 아주 원대한 계획인데요. 이런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제주도의 삼별초를 먼저 처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삼별초가 쿠빌라이에게는 점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고 일본 공격을 뒤로 미룬 채 아주 온 힘을 기울여서 제주도를 공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일본을 정벌해 동아시아 정복을 완성하는 것이 쿠빌라이가 구상 중인 정복 사업의 스케줄이었는데 그러자면 고려의 협조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었겠죠. 그런데 군량 조달이나 군사 징발을 요구할 때마다 고려가 자꾸만 삼별초의 핑계를 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제주도를 정복해 삼별초를 진압해버리면 일본 정벌에 필요한 것들을 고려로부터 마음껏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쿠빌라이의 계산이 그러했을 것이란 얘기죠. 원나라 사서인 원사의 웨이열전에는 고려전, 일본전과 함께 탐나전이 따로 입전돼 있습니다. 말하자면 제주도를 고려와 별개의 나라로 취급한 셈이죠. 그 원사 탐나전을 보면 원나라가 제주도에 대한 군사 공격을 결정하게 된 과정이 이렇게 기술돼 있습니다. 고려를 배반한 이면이라는 자의 잔당 김통정이 탐나로 도망쳐 들어갔다. 원나라 세조 9년에 중서성의 신하들과 추밀원의 신하들이 탐나 정벌에 대하여 의논하였다. 일본하고 먼저 전쟁을 벌인다면 그 성패의 정황을 예측하기 어려운 데다 나중에 문제거리가 될까 걱정됩니다. 일본 정벌에 앞서서 탐나를 평정함이 좋을 듯합니다. 그런 뒤에 일본이 우리에게 종속해 오는지의 여부를 살피면서 일본 정벌에 관한 일은 서서히 의논해야 할 것입니다. 탐나 국왕이 일찍부터 친조하러 왔었으나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역적들이 그 군주를 축출하고서 그 성을 차지하여 어지럽게 하니 군사를 일으켜 그들을 토벌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원세조 10년 정월에 경략사 흔도와 사추 그리고 홍다구 등에게 명하여 크고 작은 병선 108척을 인솔하고 탐나의 역적들을 토벌케 하였다. 흥미로운 대목은 삼별초가 제주도를 장악하기 이전에는 제주도가 탐나국이라는 이름으로 고려와는 별개로 몽골의 조공을 바쳤던 독립국이었다. 이러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원연합군의 제주도 원정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주 원정을 준비하는 과정에 심각하게 대두된 문제가 있었으니 역시 군량 문제였습니다. 여름 4월에 원수 김방경이 원종에게 아뢰었다. 폐하, 몽골군 원수 흔도 등이 제주 원정을 위한 군량을 매우 급하게 내라고 닥달을 하고 있사옵니다. 하오니 전라도에서 징수한 공남미를 군량으로 보충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전라도의 공남미를 제주 원정군의 군량으로 충당하자는데 경들의 의견은 어떠하오? 아니되옵니다, 폐하. 전라도의 공남미를 모두 군량으로 가져가도록 윤호하신다면 그동안 나라 살림을 어찌하시겠사옵니까? 지금 대부의 창고가 비어서 왕실을 꾸려가기가 어려운 지경이고 관리들도 녹봉을 지급받지 못하여 굶주리는 실정이옵니다. 하오니
경상도의 조세를 수송하여 군량에 보태고 전라도에서 징수한 공민은 모두 서울 창고로 운송하도록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윤허하여 주시옵소서. 제신과 추신들의 의견이 그러하므로 왕이 그 의견에 따랐다. 아마도 전라도 지방에서 조세로 거두어 들이는 세공미의 양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모양입니다. 폐하, 신 김방경, 어명대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제주도의 잔적을 도벌하고 돌아오겠사옵니다. 비록 진도에서 패퇴하여 제주도로 도망쳤다고는 하나 반란군은 별초그린 바위에 결코 얕보아서는 아니 될 것이요. 군사와 병선의 준비는 어떻게 하였소? 소장이 지휘하는 고려군의 군사는 각도에 초군 도감을 설치하여 징집하였사온데 그 수가 6천이옵니다. 하면 원나라 군사는 얼마나 확보된 것이요? 고려에 주둔 중인 둔전군 2천과 한군 2천, 그리고 특별히 무의군 2천을 추가하여 원나라 군사 또한 6천이옵니다. 병선은 어찌 조달하였소? 전라도와 경상도 등지에서 병선 건조 작업을 대대적으로 독려하였사옵니다. 이 전함들이 모두 동원되면 제주 삼별초 적당은 우리의 적수가 되지 못할 것이옵니다. 알겠소. 아무쪼록 원나라 군사와 협조를 잘 해서 반드시 승전보를 가지고 오도록 하시오. 명심하게 싸웁니다. 대왕 폐하. 원사 탐나전에는 여원연합군의 제주도 정벌에 동원된 병선이 108척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고려사와 고려사 조료 등의 사서에는 160척이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당초 제주 정벌을 위해 준비했던 전함의 수는 그보다 많았습니다.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여원연합군의 병선이 애당초 160척이었던 것이 아니라 도중에 풍랑을 만나서 많은 수의 배들이 침몰해버렸고 그러고 남은 선박의 수가 160척이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서해도에서 출발했던 함선의 경우 전함 27척이 출항해 가야소도에 이르렀는데 가야소도에 도착하니 태풍이 일어나 20척의 배들이 모두 침몰하였다. 남경판관 임순과 인주부사 이석 등 115명이 익사하였다. 전투에 참여하기는커녕 출정 단계에서 갑작스런 풍랑을 만나 애써 만든 전함들이 수장돼 버렸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서 출항했던 전함 27척도 역시 풍랑을 만나서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윤용혁 교수는 이때에 발생한 병선들의 침몰 사고에 대해 자신의 저서에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기도 지역에서 동원된 듯한 서해도의 병선은 남하도중에 가야소도에서 20척이 침몰하고 남경판관과 인주부사를 포함한 115명이 익사하였으며 경상도 병선 역시 27척이 파선 침몰하였다. 이 같은 사고는 폭풍으로 인한 자연재해가 직접적 요인이었지만 조선 작업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따라서 여타 지역 병선은 제주 원정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전라도 병선만으로 출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 병선의 수가 바로 160척이었던 것이다. 자, 나는 대왕 폐하로부터 고려의 행영 중근 병마원수로 임명된 김방경이다. 비록 서해도와 경상도의 병선들이 이동 중에 풍랑을 만나 침몰당하였으나 이곳 반남에는 160척이나 되는 전라도 병선이 출정 채비를 갖추어 대기하고 있다. 우리는 이 함선을 타고서 출정할 것이다. 물론 반남은 지금의 전라남도 나주시에 해당합니다. 그곳에서 여원연합군의 함선들이 돛을 올리고 영산강을 따라 남해 바다로 나온 다음 제주로 진격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자, 돛
돛을 올려라! 출정하라! 드디어 여원연합군의 함선들이 영산강을 따라 남해바다를 향해 진격합니다. 나주의 반남현, 지금 반남면이 되겠습니다만 여기를 출발해서 영산강을 내려와서 추자도에 한번 모이고 추자도에서 이제 제주도로 내려가게 되는데 3군을 나눈다. 이 중군, 좌군, 우군 3군을 나누어서 김반경이 지휘하는 중군은 아마 항파두성의 동쪽, 그러니까 애월의 동쪽이 될 것으로 보는 그 함덕포라고 하는 데를 공격하고, 좌군은 비양도, 이것은 그 항파두성의 서북쪽에 있는 섬입니다. 여길 거쳐서 들어가고, 우군에 대해서는 지금 기록에 나와 있지 않은데 아마 삼별초의 본진이 있는 애월 쪽으로 직접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연합군의 공격 진영은 진도 공격대와 마찬가지로 고려의 전통적인 군사 편제인 중군, 좌군, 우군 등의 3군 편성 형식을 갖추었던 것이죠. 고려사에는 여원연합군이 반남에서 출정했던 정확한 날짜가 나와 있지 않으나 원고려기사에는 원종 14년 4월 9일에 나주의 반남을 출발해 영산강으로 나섰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군, 먼 길을 항해하느라 군사들이 모두 지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람이 제대로 불어주지 않아서 항해를 계속하기가 어려운 지경입니다. 알겠다. 저기 보이는 저 섬이 바로 추자도가 아니냐. 일단 추자도에서 정박했다가 순풍이 불기를 기다려서 다시 배를 띄워 제주도를 향할 것이다. 뒤따르는 원나라의 전함들에게 추자도에 정박하도록 신호를 보내도록 하라. 제주도를 향해 출정 중이던 여원연합군의 전함들은 영산강에서 제주까지 거리의 중간쯤에 해당하는 추자도에 일단 정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추자도는 원종 13년 3월에 개경에서 파견한 금훈 등 제주 초유사 일행이 삼별초군에 억류되었던 곳으로서 제주 삼별초에게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그런데 사서의 기록에 의하면 여원연합군의 함선들이 추자도에 정박하는 과정에서 제주 삼별초군과 교전을 벌였다는 표현은 보이지 않습니다. 추리를 하자면 추자도에 파견 나와 있던 삼별초의 군사들은 여원연합군의 군사가 제주 원정에 나섰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서둘러 추자도에서 철수해 제주도로 돌아가 방어 태세를 갖추고 있었겠죠. 자, 밤중에라도 순풍이 불면 우리는 제주도로 갈 것이다. 육지에 상륙한 장졸들은 모두 승선에 대기하라. 그런데 고려사 열전편 김반경전에 의하면 한밤중에 바람이 너무 거세게 불어닥쳤던 모양입니다. 추자도에 들러서 순풍이 불어주기를 기대하고 기다렸다. 그리고 한밤중이 되었는데 장군! 큰일 났습니다! 어둠은 지륵 같은데 갑자기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서 배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적구선이 방향을 잘 잡아야 한다! 수수와 길잡이들에게 제주로 가는 방향을 가늠해 길을 잡도록 하라! 장군! 하늘은 별빛도 숨어버려 그자들도 방향을 가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거세어서 배들이 어디로 가는지 도무지 가늠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새벽이 되어서 먼동이 텄는데 장군! 밤중에 정처없이 떠밀려왔는데 저기 눈앞에 탐나가 보입니다!
제주도를 옳게 온 것이에요. 방향은 잘 잡아왔는데 이처럼 풍랑이 거스니 어찌한단 말이냐? 장군, 이대로 접안했다가는 육지를 밟아보기도 전에 함선들이 모두 박살나서 우린 모두 수중고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김방경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탄식하였다. 이 나라가 안녕이냐 위기냐 하는 것이 이번 도벌 사업에 달려있는데 이 일을 어찌한단 말인가? 오늘 일의 성패가 내 손에 달렸거늘. 고려사는 김방경이 하늘을 향해 그렇게 탄식하자 감쪽같이 풍랑이 멎은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바다가 잠잠해지자 여원연합군은 일부는 상륙을 하고 일부는 해상 전투태세에 돌입합니다. 역적들의 본거지를 향해 돌격하라! 자, 고려의 중군은 함덕포로 진격하라! 김방경은 중군을 지휘하여 함덕포로 진공에 들어갔다. 저기 몽골 오랑캐들과 그들의 졸개가 돼버린 개경의 반역자들이 이쪽으로 오고 있다. 바로 지금이다! 공격하라! 삼별초군은 바윗돌 사이에 복병하고 있다가 뛰쳐나와 고함을 치면서 중군의 진격을 막았다. 일단 이 여원연합군에 의해서 무너진다. 이 여원연합군이 취한 이 전략전술은 속전속결 정책입니다. 이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거는 뭐 원나라 군대의 그 대외정벌의 일반적인 그 전투 형태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 원나라 뭐 군대 같은 경우는 물론 이 산악전투라든가 해전에는 상당히 약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해전에서는 주로 고려군을 이용하지만은 또 육지에서의 전투는 주로 이 몽골 군대에 의해서 주도가 되는 그런 면이 있었겠죠. 그 때문에 이 뛰어난 어떤 그 전투력을 지닌 이 몽골 군대를 삼별초가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뭐 이거는 좀 우리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바다에서 함선을 타고 벌이는 수전의 경우 삼별초 쪽이 유리했을지 모르나 일단 상륙해 육지에서 전투를 벌인다면 삼별초군은 몽골군을 당해내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신한식 교수의 분석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삼별초는 수적으로 크게 열세에 있었으니 그 전투에서 삼별초가 승리할 가능성은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려사에서는 김방경의 활약을 중심으로 이 제주도 전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필코 반적 삼별초 무리의 본거지를 도평할 것이다. 돌격하라! 김방경이 소리를 높이 지르며 돌격하니 대정 고세화가 먼저 몸을 돌보지 않고 적진으로 돌입하였고 장군 라유는 정예한 군사들을 이끌고 뒤따라 돌격하여 삼별초 무리를 살상하고 포로로 잡은 이가 매우 많았다. 한편 좌군의 전함 30척은 비양도로부터 역적들의 보루를 직접 공격하여 쳐들어가니 적의 무리가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밀려서 성 안으로 들어갔다. 적의 무리가 성 안으로 들어갔다. 자, 모두 사다리를 걸치고 외성을 넘어 진격하라! 자, 이제 내성 너머로 화신을 쏘아라! 그런데 바로 이 대목을 서술하는 사서의 표현에 진도 공격대와 비슷한 내용이 다시 등장합니다. 고려사에서는 관군이 화시 4발을 놓으니 그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 찼으며 그러자 반적의 무리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관군이라면 원나라 군사를 일컫습니다. 불화자에 화살시자를 써서 화시 4발을 쏘았다는 바로 이 내용을 두고 원나라 측에서 제주 전투에 화약무기를 동원해 사용했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이 삼별초 진압 과정에서 화약 무기가 사용됐는지는 이게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몽골 군대의 서방 원정에서 뭐 대포가 사용됐다라고 하는 뭐 그런 기록은 있습니다만은 고려에 그런 무기가 투영이 되는지는 뭐 그거는 알려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걸 차치하더라도 이 몽골의 어떤 대외 정보를 향상, 특히 뭐 이게 성곽을 진압하는 이런 공성 전투에서 탁월한 전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뭐 이 삼별초를 진압하는 데에도 그런 전술적인 면이 가미가 됐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숙명여대 신한식 교수는 여기에 나오는 불화살, 즉 화시가 가령 고구려 군사들이 수나라 혹은 당나라 군사와 성곽을 사이에 놓고 전투를 벌일 때 사용하던, 다시 말해서 기름이나 유황불을 붙여서 쏘아보내던 단순한 불화살이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화약 무기일 가능성은 적다는 얘기죠. 그런데 서울시립대 이익주 교수는 화약 무기를 사용했을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근거 사료가 부족해 무어라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피력합니다. 이 화약 무기라고 하는 직접적인 기록이 아직은 없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이제 화시, 불화살이죠. 그 다음에 화창, 불창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불을 이용한다는 건 분명히 알겠는데, 이게 그냥 불인지 아니면은 그 화약의 어떤 폭발을 이용하는 무기인지, 이걸 좀 알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뭐, 불꽃이 하늘에 가득했다. 뭐, 이런 거는 뭔가 좀 폭발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이익주 교수의 지적처럼 단순히 불이 붙은 나무 화살을 쏘아 날렸다고 보기에는 사서에 기술된 표현이 좀 독특합니다. 불화살 4발을 놓자 그 연기와 불꽃이 하늘에 가득 찼으며 반적의 무리가 대란에 빠졌다. 그저 방화를 할 목적으로 불이 붙은 화살 4발을 쐈다면 그로 인해서 하늘에 연기와 불꽃이 가득하고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큰 혼란에 빠졌다고 묘사했을까요? 아무래도 어떤 화약 무기 같은 것이 요란하게 터져서 공중에 불꽃이 장렬하고 연기가 크게 퍼진 모습이 연상되지 않습니까? 특히 바로 다음 해인 1274년에 여원연합군이 일본 정벌에 나섰을 때 화약 무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그림 자료가 발견되면서 제주도에서도 화약 무기를 사용했을 가능성에 일정 부분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대목은 지난번 진도 전투 때 언급을 했는데요. 이익주 교수의 설명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여원연합군이 일본 정벌에 나섰을 때 전투 모습을 일본인이 그려서 전한 몽고 습내회사라는 그 두루마리 그림에 관한 얘기입니다. 몽고 습내회사라고 하는 이것은 몽골과 고려 연합군이 일본을 공격했을 때 이것에 맞서 싸우는 어떤 일본군의 역할을 그린 그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불꽃이 이렇게 튀는 것 같은 장면이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것이 그냥 보통 불화살이 아니라 화약무기일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것으로부터 이제 소급을 하면 이 제주도의 삼별초 또는 뭐 진도의 삼별초와의 그 전투가 몽고 습내회사의 그 장면으로부터 뭐 몇 년 앞선 것이 아니니까 아마 충분히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데 또 한편 달리 생각을 해보자면 만일 이때 원나라 군사가 화약으로 만든 무기를 삼별초와의 전투에서 선보였다면 고려사 등의 사서에 처음 보는 신기한 무기가 선보였다라든가 그 무기는 요란한 폭음을 내고 위력이 대단했다라든가 그런 표현 한두 구절은 있을 법한데 그런 구절이 없는 걸 보면 화약 무기가 선보인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짐작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장군! 장군! 성 안에서 투항에 나온 자의 말에 의하면 삼별초 무리들이 이미 승산이 없는 것을 알고 성 밖으로 달아날 궁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빨리 성 안으로 진격해 점령해야 할 것입니다. 알겠다. 자, 성문을 부수고 성 안으로 진격하라!
그러나 삼별초의 우두머리 김통정은 70여 명의 부하를 인솔하여 성을 빠져나간 다음 산중으로 도망쳤다. 삼별초 장수 이순공과 조시적 등은 아예 옷을 벗고서 저지른 죄값을 달게 받겠다는 뜻을 표하고 항복해왔다. 드디어 김방경이 성 안으로 들어갔다. 내 말을 명심하도록 하라. 우리는 다만 반란을 주동한 삼별초 무리의 큰 괴수들만 죽일 것이다. 나머지는 죄를 묻지도 않을 것이며 해치지도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봐라! 저기 포박해온 자들 중에서 김윤원을 비롯한 6명의 괴수들은 차명에 처할 것이니 저작거리로 끌고 가도록 하라. 성 안에 있다가 항복한 자들 1,300명은 여러 함선에 나누어 태우도록 하라. 이렇게 해서 여원연합군에 의해 제주 삼별초가 일망타진돼 버린 것입니다. 사서의 기사들이 여원연합군, 즉 토벌군 중심으로 씌어졌기 때문에 제주의 삼별초군이 어떻게 방어전투를 수행했는지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요. 날짜를 계산해보면 양측이 20여일간이나 전투를 치른 것으로 돼 있어서 그들이 격렬한 저항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비록 수적으로 열세에 있었지만은 제주도의 삼별초가 아주 결사항전을 이제 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별초가 패배하게 되는 것은 제주도가 고립된 지역이었다는 것과 제주도 이외에 다른 그 지역, 예컨대 남해안의 어떤 섬이라든지 또는 연안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동조 세력이 전혀 올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이 고립된 그 전투를 벌여야 됐다고 하는 아마 이것이 가장 그 결정적인 패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도에서의 전후 처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포로 1,300여 명을 여러 척의 배에 싣고 나주로 돌아온 다음 반역의 무리 중 35명의 목을 베고 나머지는 불문에 붙였다. 그 제주도에 있었던 삼별초의 지휘관들은 그 자리에서 전부 처형이 됐고, 그렇다면 뭐 단순 가담자라고 할까요? 뭐 이런 사람들이 한 1,300명 정도 포로가 됐는데, 이건 전부 그 몽골군이 전부 포로로 잡아서 귀환을 합니다. 고려 쪽에서는 뭐 이 제주도에서 사로잡힌 삼별초 가담자에 대한 어떤 권리를 주장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300명 가운데 아녀자들, 여자들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남송에서 항복해온 군인들로 만자군이라고 하는 별도의 부대를 만드는데요. 이 만자군의 처로 제공을 합니다. 아주 좀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진 거죠. 그렇다면 제주 삼별초의 우두머리였던 김통정은 어떻게 됐을까요? 김통정은 70여 명의 무리를 이끌고 산중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2달 뒤에 탐나에 주둔하였던 장군 송보현이 김통정의 시체를 찾아서 상부에 보고하였으며, 또한 김통정과 함께 도주하였던 삼별초 장수 김혁정과 이기 등 70여 명을 수색 체포하여 홍다구에게 보내니 홍다구가 그들을 모두 죽였다. 자, 그러면 이후 제주도는 어떤 변화를 겪게 됐는지 짚어보기로 할까요? 이전까지만 해도 제주도는 중국 왕조로부터 탐나국이라 불리우고 중국 사서에서도 고려와는 별도의 나라인 것처럼 올라와 있을 만큼 고려 중앙조정의 간섭을 덜 받고 독립적인 공간으로 존재해 왔었죠. 그런데 원나라군의 원수 흔도가 자기 나라 군사 500명을 제주도에 주둔시켰다. 김방경 역시 고려 군사 1,000명을 주둔하게 하고 돌아왔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고려시대 탐나라고도 불리기도 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려를 갖다가 황제의 나라라고 얘기할 때 그 황제의 조경을 바치는 지역 중에 하나가 이 탐나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탐나가 삼별초가 들어오는 바람에 이제 이 고려군과 이 몽골 군사에 의해서 점령당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또 이 삼별초가 진압된 이후에 고려군과 또 몽골군이 그대로 이제 주둔하고 있었고,
또 이후에는 원나라에 의해서 다루가치라고 하는 몽고의 이 관리가 또 설치가 됩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사람들의 경우 이전엔 비록 고려의 행정체계 안에 편입돼 있었다고는 하나 중앙조정의 간섭을 별로 받지 않으면서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삼별초군이 들이닥치는 바람에 전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이게 됐고 이후부터는 원나라의 노골적인 간섭을 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삼별초를 진압한 다음에 몽골군과 고려군이 거기 주둔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삼별초 진압이 목적이 아니고 고려, 남송, 일본을 잇는 요충으로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는 것이 몽골로서 상당히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몽골군 500명, 고려군 1000명 해가지고 1500명이 거기 주둔을 하게 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난 다음에 몽골이 여기에다가 탐나국 초토사라고 하는 관청을 설치를 합니다. 이거는 말하자면 몽골의 그 내지처럼 자기 나라처럼 직접 통치하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발전시켜서 탐나 총관부를 설치합니다. 설령 삼별초군이 제주도로 밀려오지 않았더라도 제주도는 원나라의 동아시아 지배 전략의 요충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간섭을 피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얘기죠. 이후 제주도는 함경도 지역에 설치된 쌍성 총관부와 흡사한 탐나 총관구가 설치됨으로써 몽골의 직할 영지로 편입돼 버린 것입니다.